안녕하세요. 책을 읽는 영어, 책이 읽혀지는 영문법. 그날을 위해서 영어 강좌를 시작한 임원주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강좌의 첫 번째 시리즈로 영어 기초문법, 영문법의 기초, 그 속사정을 한 25강에서 30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품사론을 개관을 하는데 먼저 영국의 유명한 어떤 분의 말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어를 모르면 모국어도 모른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외국어를 모르면 모국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주 초창기에 이 말을 만나고 정말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돌이켜보면 이 말만큼 참 좋은 말이 없다. 정확한 말이 없다. 이렇게 제가 늘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하게 됐고, 정말 이 말씀처럼 제가 한글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글을 보면서 사실 영어를 좀 할 줄 안다, 번역을 했다, 이거보다도 제가 한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를 드리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봐도 이 말은 참 맞는다. 그리고 외국어를 모르면 모국어도 모른다.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외국어를 잘 알면 모국어도 잘 안다. 그 진리입니다. 이렇게 봐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한글 공부는 하지 무슨 영어 공부를 지금 또 해야 되나 할 때 바로 이 말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항상 하나의 단위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란 하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단위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되고 또 장이 되고 책이 되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이란 생각이나 일 따위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이다. 문장을 다시 한번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 여기 3번 있죠? 언어,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다. 물론 거기에는 주어와 서술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많이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이걸 다루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사를 아는 것, 동사를 아는 것, 부정사를 아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법을 동원하는 것은 그 문장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문장을 목표로 하고 이것이 엘리트 교육의 핵심이라고 또 기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결된 문장의 구성 원리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논리학, 수사학, 논쟁 및 토론, 그러니까 주장과 반론, 증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가 이 문법적으로 완결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흠이 없는 문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대학 교육은 그 기초가 사막사과로 출발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발전되어서 대학의 인문 과정, 교양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븐 리베럴 아트라고 하는데 이건 본래 그 유럽에서 대학 제도가 조금 출현할 때 라틴어를 교육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라틴의 이 기초 속에서 바로 라틴 문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 모국어, 그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모국어를 가지고 이 학문을 하는 데까지 나가기 위한 기초로서 다듬은 것이 바로 전통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초기에 그 세븐 리버럴 아트 이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근본적으로 논리학이며 수사학이며 논쟁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초를 압축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줄 알기 위해서 문법을 다듬은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의 그 마침표들이 있죠. 이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I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주어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은는이가 붙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영어를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 영어로 된 이 문장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 해당하는 한글 문장을 생각하고 나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한글 문장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여기 I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는 이렇게 은는이가 붙으니까 이게 주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주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행위자니까 이게 주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The house,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집에는 방이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역시 영어 문장을 보고 여기에 대응하는 한글 문장을 생각한 뒤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걸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 의역이라는 말로 얘기해도 과연 이 사람은 이 영어 문장의 구성상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 영어 사용자가 이렇게 그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를 이해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예를 들어 이 B는 하는 역할이 뭐냐? 여기에 어가 왜 붙어 있느냐? 이 have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have가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사전 찾을 것도 없이 이것도 몰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행위자니까 그 집이 3개의 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원래 영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글로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약간 그 조각난 그 쪼가리 영어 문법 지식을 가지고 붙여놓고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든 한글로 때려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 have는 있다 없다의 have입니다. 이걸 제가 번역을 해놓고서 이게 맞춘 것이 아니라 이게 영어 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또 숙달을 해야 이게 자유자재로 영어가 영어답게 우리 속에 이해가 되고, 내가 한국말로 위에다가 덜 쉬운 것이 아니라 영어 자체 이 문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 그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문장도 주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답이 헷갈립니다. 뭐 가주어, 진주어, 뭐 문법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이 문법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게 문법 용어냐 이거예요. 정식의 문법 용어냐. 설명하다가 나오는 어떤 용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혹은 초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수준의 이 문장 구조의 특성. 여기서 왜 대어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대어인지, 뭔지, 그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어떤 그 개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법이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문법을 몰라도 책을 읽을 수 있다. 문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책을 읽지 못한다. 말도 잘하고 책도 잘 읽고 글도 잘 쓴다. 문법이 없어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주장한 부분들, 그 사실들을 완벽하게 조금도 남김없이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문법 강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법이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영문법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학습, 즉 배우고 익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때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효율성과 효과를 상당히 높여주는 데에 필요하고, 그 필요한 만큼 이 영문법,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품사론을 이제 좀 더 개관하는 쪽으로 오늘의 본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팔품사와 오문형의 개념과 운용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숙달시키는 것이 영어 문법의 기본이고 기본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팔품사와 오문형의 결합과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을 통해서 영어, 그 다음에 서구 언어의 문장의 이치를 깨우치고 파악하고 숙달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죠?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용어를 찾아보면 the eight part of spee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치가 보통 우리가 말이라고 보통 해석을 한다면 그 말을 구성하는 8부분. 이게 파트 S가 좀 빠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즉 하나의 문장은 8가지 요소 가운데 그 문장의 그 개념을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팔품사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품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품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서로 결합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팔품사를 구별해내는 눈과 문장의 5형식, 5가지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을 결합하는 그 결합 구조를 보는 것이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문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문형이 품사를 결정해 줍니다. 품사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형에 의해서, 문장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됐다라고 하는 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 품사를 읽어낼 때에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다, 사랑하라. 이 셋 가운데 뭔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다, 사랑하라. 이 love, L-O-V-E 네 글자를 가지고 한번 골라보십시오. 사실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컴 사전에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love를 찾아보면 you가 뭐냐면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될 때의 뜻입니다. C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될 때의 뜻입니다. 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셀 수 없는 단어이지만 이게 좋아함, 애호, 취미, 기호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심지어 구어체에서는 쓸 수 있을 때 유쾌한 사람, 예쁜 사람,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또 테니스 할 때는 무득점, 0점을 가리키는 love라고 하는 스코어를 가리키는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제가 보면 아까 L-O-V-E, love라고 하는 네 글자를 보여드렸습니다. 타동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 사모하다, 무엇에 반해 있다. 여기에 이 타동사에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애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맨 마타에 제가 잘라버렸습니다만은
자동사 뜻이 있습니다. 자, 명사 뜻 8가지, 타동사 뜻 4가지, 자동사 한 2가지 뜻. 이 가운데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읽는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예, 안 되는 겁니다. 즉, 러브라고 하는 이 단어만 딱 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사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못해야 난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든지 여기 이 사전에 표현된 여러 가지 다 얘기해서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done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된 한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사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을 확대해 보면 좀 더 보기가 좋은데, 자, 명사로 썼을 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새벽, 여명이라는 뜻이 있고, 발단,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단, 처음, 시작이라고 할 때 비기닝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dawn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또 자동사 뜻이 있습니다. 날이 새다, 밝아지다, 시작하다. 근데 이 자동사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begin이라고 하는 그 잘하는 시작하다라는 뜻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어가 목적어를 시작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동사 시작하다는 것은 무어가 스스로 시작하다, 무어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동사로 3가지 뜻이 있고 명사로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4글자만 보여주고서 dow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주고서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조금 전에 love라는 단어나 done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문장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그 단어의 뜻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그 단어를 쓸 때에는 한 번에 한 가지 품사와 한 가지 뜻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이 단어에 맡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 찾아낼 때의 그 장치가 문법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어려운 단어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쉬운 것, 어려운 것, 또 잘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쉬운 것,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잘 아는 것이다. 이거를 찾아보면 내가 창피하지. 아직도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 나이에 이 학년에 이 정도 수준에 나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쉬운 단어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그 흉볼까. 뭐 등등의 생각 때문에 대충 넘겨버리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초점, 뭔가가 안 된다면 어디가 안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의 초점과 본질을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어 문법을 배우는 건 그걸 체계적으로 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단어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패턴이 우선이고 패턴을 파악할 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품사론을 배우고 어문용을 배우는 것은 패턴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패턴의 운용 원리를 익혀서 그 서술 구조를,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품사의 종류입니다. 8가지 품사가 있죠. 그 8번째 감탄사는 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문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품사론에 집어넣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이 7가지 품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무지하게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떤 문법책도 이것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사는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이런 이름, 명사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이 명사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보면 그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본질, 특성 이것에 따라서 붙인 명칭이라는 것을 대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명사는 뭐 어떤 뜻으로 붙였나? 명사 대신 쓰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명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성격에 따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단어 대신 쓰는 거니까 이게 기능이라고 하는 특성이 여기에 부과돼서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는 단어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동사는 뭐냐? 단어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성격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형용사,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붙인 명칭입니다. 부사, 단어의 성격에 따라 붙였습니다. 전치사, 말 그대로 단어의 위치에 따른 명칭입니다. 지금 벌써 세 가지 기준이 나왔는데 세 가지 기준을 모두에게 다 공정하게 적용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명사는 성격에 따라서 이거 한 가지, 대명사는 성격과 역할 이 두 가지, 동사는 역할, 형용사는 성격, 부사 성격, 전치사는 단어의 위치. 그러면 이 전치사의 성격은 뭐며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그건 그때 가서 보자 이거죠. 접속사는 뭐 단어의 역할, 접속사는 역할에 따라서 붙인 겁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이는 거죠. 위치가 그렇죠. 명사 앞에. 접속사는 전치사식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문장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접속사도 어떤 위치에 따라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붙이지 않고 어떤 그 위치가 아닌 역할에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틀렸다는 거 하는 것을 영문법 학자들이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문법 학자들도 이거를 알지만 고치지 못하는 건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라틴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를 버릴 수 없고 1800년 동안에 이어져 온 혹은 더 헬라 시대까지 올라가고 고전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가면 뭐 2000년 가까운 역사적 문화유산을 모조리 외국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에는 너무 대가가 큰 것이죠.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기본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명칭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하면서 머릿속에서 정확한 개념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보완이 된다고 봅니다. 각 단어에 명칭을 붙인 기준이 각기 다르다. 적어도 세 가지 중에 하나, 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어 품사의 그 명칭은 일부만 알려주고 실제로 그 단어, 그 품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만 일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사를 잘 보면 우리가 실제로 영어 공부할 때 사용하는 주어, 동명사, 분사, 그다음에 투부정사 등이 품사 분류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따라서 책과는 별개로 어떤 단어를 혹은 품사를 알아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거기서 품사를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품사를 짚어내야 그 다음에 왜 이 품사가 여기서 사용됐는지를 알아서 그 구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글을 읽을 수 있어야 진짜 영어입니다. 문법은 글을 구성하고 의미를 담는 법칙을 읽어내는 기술이며 규칙입니다. 살아있는 문법이란 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글 속에 살아있는 문법입니다. 죽은 문법 그 자체는 결코 문장 속에 살아있는 문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외국어를 모르면 모국어도 모른다. 이게 정확하게
그 영어를 시작을 할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영어의 수준과 실력을 그 한계를 결정지어 주는 것은 사실은 모국어 실력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모르면 모국어도 모른다, 이 말은 또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모국어를 모르면 외국어도 모른다. 공부를 계속 해보면 왜 그런지 여러분 파악할 수,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글을 문법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할 때 학문과 지성이 된다. 이 말로 오늘 강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